안녕하세요. 경제세미나 박종훈 기자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아파트 한 채를 마련하기 위해 열심히 또 쉼없이 살아가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심지어 우스갯소리로 종교에 비유해 아파트 교라고 부르는 사람들도 있을 정도니까요. 집이 있는 사람은 가격 하락으로 스트레스고 이 집이 없는 사람은 추가 하락을 기대하고 있지만 아파트 가격이 하락하는 이 시점에서 1주택자라면 섣불리 행동하기보다는 내년의 상황을 봐서 투자나 이동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보는 전문가들도 많습니다. 특히 미국의 금리 인상이 마무리되는 2023년이 중요한 분수령이 될 듯 싶은데요. 그래서 오늘은 부동산 전문가의 2023년 부동산 시장 전망에 대한 강연을 김성희 리포터가 취재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종교에 비유한 아파트교. 네. 좀 씁쓸합니다. 자, 국내 대표 전문가로 꼽히는 KB국민은행 박원갑 부동산 수석 전문위원이 부동산 트렌드 수업이라는 책을 바탕으로 한국생산성본부 2023 경제전망 컨퍼런스에서 아주 쉬운 비유로 재미있는 강연을 진행했습니다. 부동산 시장의 트렌드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서는 투자에 성공할 수 없다라는 기본 원칙을 토대로 부동산 시장을 둘러싼 핵심 트렌드를 심도 있게 분석하면서 위태로운 시기에 다소 자극적인 그런 전망보다는 공정한 관찰자의 입장에서 냉철하고도 균형 있는 인사이트를 전해주었습니다. 특히 이 부모의 세대와는 다른 새로운 시장의 중심주가 되는 MZ세대의 공감과 소비 욕망을 이해하고 또 공감 능력을 키울 때 새로운 부동산 트렌드를 읽을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부터 KB국민은행 박원갑 수석 전문위원이 전하는 2023 경제전망 컨퍼런스 부동산 부문에 대한 강연을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이번에 제가 부동산 트렌드 수업이라는 책을 냈는데 저는 트렌드라는 측면에서 한번 부동산 시장을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부동산 시장은 일종의 사이클이죠. 호경기와 불경기를 반복하는 일종의 사이클인데 여러분들은 사이클에서 정점과 저점을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대부분의 지표들이 후행 지표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저는 어떤 포인트에서 정점이냐, 버블이냐,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내용은 이런 겁니다. 그 시장에서 영웅이 탄생하면은 버블입니다. 또 하나는 TV 오락프로까지 부동산이나 주식을 다루면은 그것은 뭐예요? 극단적인 버블이나 아니면 뭐예요? 극단적인 불경기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번에 한 1년 정도를 한번 되돌아봐요. 주식시장에 부동산 시장에 영웅이 탄생했는지 안 했는지 그 시점을 잘 보시라고요. 문제는 많은 분들이 그 영웅을 쫓아서 투자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결국은 이게 욕망의 끝 가면은 결국은 바로 영웅과 TV 오락 프로그램에 이게 어떻게 보면은 서로 일치하는 부분이 있다는 거거든요. 저점은 언제 올 것 같습니까? 저는요, TV 오락 프로그램에 하우스 푸어 문제가 아니라 영걸 푸어 문제를 다루기 시작하면은 저는 바닥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아직은 바닥이 아니죠. 2012년에 바로 베이비 부모들이 X세대들이 하우스 푸어로 고통을 겪었습니다. 딱 10년 만에 비슷한 게 나타났는데 바로 그게 영걸 푸어입니다. 영혼까지 탈탈 털어서 배팅을 한 거죠. 바로 우상향의 배팅을 했는데 그게 결국 어떻게 됐어요? 곤두박질 치니까 푸어가 된 거죠. 10년 전보다 훨씬 더 심각한 푸어가 탄생한 겁니다. 바로 그게 MZ세대를 중심으로 한 영걸 푸어 문제라고 보는 거죠. 만약에 오락 프로에서 영걸 푸어 문제를 다룬다면 사회적 스트레스가 극에 달해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때가 바닥입니다. 그래서 경기 사이클을 볼 때에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시각으로 볼 수 있지만 저 방식은 그렇습니다. 반드시
과거와 그대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프랑스 철학자 질 들레즈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차이의 반복. 역사는 사이클이죠. 반복합니다. 다만 이번 사이클은 과거와는 전혀 다른 양상이 빚어지는 겁니다. 바로 차이를 만들어낸다는 거죠. 그 차이의 동력은 뭡니까? 여러분들이 이 시장을 보실 때 한 3가지 정도 저는 포인트를 잡아드리는데, 첫 번째는 고금리 태풍. 이건 다 알고 계시잖아요. 네. 지금은 시장이 고금리 발작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금리가 달라지면은 모든 자산 가격은 재평가됩니다. 두 번째, 바로 스마트폰이라는 겁니다. 네. 스마트폰이 결국은 시장의 흐름을 과거와 다른 양상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보를 동시다발적으로 전달을 하게 되면요, 사람들이 그걸 수용을 할 때 생각도 비슷해지고 행동도 비슷해진다는 거예요. 이른바 이게 집단사고와 군집 행동에 관한 얘기인데요. 평소에는 집단지성이지만 불안하면은 축구 관중 경기장에 있는 사람들처럼 행동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정보가 빠른 속도로 전달이 되니까 공포도 그만큼 빠른 속도로 스마트폰을 타고 전달되니까 아무도 집을 살 사람이 없는 겁니다. 서로 눈치 보는 겁니다. 좀 이해되십니까? 네, 그게 하나 있고, 세 번째로는 바로 MZ세대와 이게 맞물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2030 세대들이 집을 막판에 많이 샀죠. 주로 작년에 무려 100만 건이 넘는 거래가 이루어졌는데, 저는 막판에 가서 MZ세대가 그 상투를 잡은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과거와 뭐가 다르느냐? 제가 차이의 반복이라는 말씀을 한 번 더 드리는데, 이번 하락장은요, 특징이 바로 2008년이나 2012년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자, 2008년과 2012년에는 주로 베이비 부모와 X세대들이 시장을 주도했죠. 이번에는 MZ세대입니다. 이때 MZ세대는 대부분 30대를 말하는 겁니다. 밀레니얼 세대죠. 20대가 무슨 집을 사겠습니까? 그거는 누가 조바심을 느끼는 거예요? 20대들이 느끼는 게 아니라 부모들이 조바심을 느껴서 집을 사라고 어떻게 보면 떠밀렸겠죠. 베이비 부모들이 시장의 주역일 때는, 그때는 대형 아파트가 버블이었고요, 강남이 버블이었고요, 재건축이 버블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어떻게 돼요? MZ세대들은 기본적으로 강남이나 마용성을 갈 수 있는 여력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른바 비강남의 반란, 노도강 이런 데로 간 거죠. 또 하나는 뭐예요? 탈서울 내 집 마련. 이게 최근 2, 3년 전에 부동산 시장의 키워드입니다. 이걸 보면은 결국 서울 집을 못 사니까 경기 인천으로 몰려갔죠. 상당 부분이 그게 갭 투자라는 방식으로 저는 구매가 되었다고 봅니다. 과거에 주로 갭 투자는 유주택자들이 돈이 여유가 있으면 하나 더 사는 구조였는데, 결국 이번에는 무주택자들이 뭐예요? 바로 집값이 더 오를지 모른다는 이런 두려움과 공포가 극에 달하니까 결국은 싼 데 가서 그냥 집을 산 거죠. 이번에는 MZ세대들이 시장을 주도하다 보니까 중소형이 많이 빠졌고요. 그다음에 신축이 많이 빠졌습니다. 재건축 아파트가 과거 같으면은 흔히 말하면 엄청나게 급락이 왔을 겁니다. 지금은 재건축 아파트가 일반 아파트보다 덜 빠졌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요번에 시장을 보면서 큰 교훈을 깨닫는 겁니다. 자, 뭐냐? 시장은 과거의 그대로의 답습이 아니다. 분명히 하락이라는 큰 사이클이 왔지만 요번에는 어떻게 보면은 그 양상이 MZ세대의 족적과 이번 시장의 흐름과 밀접하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우리는 이런 고정관념을 갖고 있습니다. 역세권의 중소형 아파트는 수요가 탄탄하기 때문에 불황에도 강하다. 지금은요, 소형 아파트, 신축 아파트가 폭락이 왔거든요. 우리는 또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제는 1, 2인 가구밖에 없으니까 고령화가 심하니까 대형 아파트는 앞으로 뭐 애물단지가 될 거다? 소형 아파트 별로 안 빠졌습니다. 왜? 베이비 부모들이 기본적으로 집을 뭐 잘 안 내놓는 경향도 있지만 MZ 세대들이 그 근처에 가지도 않았어요. 살 수도 없었고. 재건축 아파트도 제가 보니까 MZ 세대 스타일하고 다릅니다. 그러니까 MZ 세대의 스타일은 기본적으로 바퀴벌레하고는 같이 안 살겠다는 거예요. 이런 욜로 스타일. 예. 그다음에 이게 이제 몸테크족이라고도 합니다. 예. 몸이 고달프지만 나중에 좀 돈이 벌리는 이런 사고를 하지 않습니다. 근본적으로 현재주의적 경향이 굉장히 강한 세대니까 신축을 선호할 수밖에 없죠. 이제 어느 정도 흐름이 잡히죠.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최근에 3년간 KB 시세를 보니까 아파트 값이 어디가 많이 올랐느냐. 당연히 경기가 무려 47% 올랐고 인천도 거의 비슷하게 올랐죠. 43%. 세종과 대전이 많이 올랐죠. 그렇게 보시면 되고 나머지 지역은 그렇게 오르지가 않았습니다. 부산 28%, 대구 18%, 울산 24%, 청주 21%, 창원 23%, 제주 29%. 이번에 시장이 큰 윤곽이 드러납니까? 세상에 많이 오르면 많이 빠진다. 패닉 바잉이 나타나면 패닉 셀링이 나타난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 금리에 대해서는 이미 뭐 대부분이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아까 제가 금리 앞에 장사 없다. 금리가 모든 자산의 블랙홀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것도 갑작스럽게 금리가 올라가니까 결국은 그 금융 비용이 이제 엄청나게 늘어나니까 다들 이제 집을 안 살려는 뭐 그런 일종의 지금은요 거래 절벽이 아니라 거래 빙하기 집값이 더 떨어질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팽배해지니까 일종의 매수자들이 바로 거래 파업을 벌이고 있는 겁니다. 뭐 주택 건설 시장에 대해서는 뭐 전반적으로 2023년이 안 좋을 거다 이런 얘기는 대체적으로 다 알고 계실 것 같고 주택 그 비중이 높은 중소형 건설사들이 좀 더 어려움을 겪겠죠. 이걸 천수답 산업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분양 시장도 이제 걱정입니다. 이번에 서울 둔촌주공 경우를 보셨죠. 건설사들이 앞으로 이제 밀어내기를 해야 되는데 지금요 미분양 그렇게 많은 수준은 아닙니다. 지금 2022년 9월에 전국적으로 한 4만 2천 가구 정도가 되는데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졌던 2008년 말에 전국적으로 미분양이 16만 가구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통계를 보니까 93년부터 28년 동안 평균 미분양이 한 7만 5천 가구 정도가 됩니다. 지금 그게 못 미치죠. 문제는 뭐냐? 두 가지입니다. 이게 증가 속도가 너무 빠르다는 거예요. 네? 그다음에 또 하나는 그때는 분양가 자율화 시절에 미분양하고 지금 사실상 분양가를 통제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분양이 가장 먼저 팔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은 그때하고 이 성격이 같은 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4만 2천 가구도 적은 게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이번에 둔촌주공에서 일어난 것은 흔히 말하면 이걸 옥석가리기라고 하지만 저는 그렇게 단순하게 표현할 수는 없고요. 바로 집값이 더 떨어질지 모른다는 이런 두려움, 이른바 손실의 피가 극에 달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그동안에 뭐 강남 특히 이런 12,000가구 되는 대단지는 대부분이 불패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어떤 걸 시사하는 거냐면은 아무리 입지가 좋아도 가격이 싸지 않으면은 분양을 안 받겠다는 거죠. 그렇잖아요. 이게 굉장히 재밌는 겁니다. 그럼 앞으로 분양시장 혹은 주택시장의 트렌드가 뭐냐? 바로 수요자들이 가격에 대한 민감도가 훨씬 더 높아진다.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아무리 강남이라도 싸지 않으면 안 들어가겠다.
이런 어떤 경향성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물론 언젠가는 팔리겠지만 아마 2023년에 건설사들도 입지가 아무리 좋다고 하더라도 분양가를 낮추지 않으면은 이거 방심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이런 거죠. 내가 보통 분양을 받을 때 계약을 하고 나서 보통 3년 정도 뒤에 실물이라는 주택을 이제 인도받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그러면 3년이라는 리스크가 있잖아요. 이 리스크만큼 금리가 올라가니까 할인해 달라는 거예요. 소비자들이. 그러니까 가격이 훨씬 더 민감한 어떤 그런 구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년에 입주 물량으로 보면은 그렇게까지 많은 수준은 아닙니다. 올해에 비해서 약간 늘어나는 수준인데 그렇게 물량 쇼크 이렇게 볼 수는 없는데 다만 경기가 안 좋을 때 물량이 설사 예년보다 그렇게 많지 않다고 하더라도 더 시장을 압박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고요. 전망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전망은 그냥 대충 들으십시오. 보통 전망하시는 분이나 다 잘 안 맞습니다. 그게. 그러니까 차라리 동네 가셔가지고 우리 공인중개사분한테 10분 물어보는 게 거의 답입니다. 전망은 거의 안 맞다고 보고 전망해가지고 부자 된 사람을 한 사람도 못 봤기 때문에 보통 전망한 책을 팔아서 부자 된 사람은 봐도 전망 그거로 해서 부자 된 사람은 거의 못 봤다. 왜 그런가? 왜 전망이 안 맞을 것 같습니까?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데 가장 핵심적인 요인은 이 타겟이요. 불규칙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요. 활을 쏘는 명사수라고 하더라도 이게 만약에 바람이 분다면 일정한 거리를 이렇게 고려하죠. 그죠? 그런데 이게 갑자기 위로 갔다가 아래로 갔다가 내가 쏠만 하면 옆으로 획 가버리면은 이게 애청력이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전망은 그렇구나. 그런 정도만 받아들여야 되지. 그런 특히 팬덤 이런데 전망을 하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에 너무 목숨 걸지 말라는 말씀을 드려요. 잘 안 맞습니다. 그러니까 전망에 목숨 걸지 마라. 잘 안 맞는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다만 우리는 이렇게는 얘기할 수는 있죠. 자, 개연성, 확률, 통계적으로 접근을 하는 겁니다. 내년에 집값 올라간다는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마찬가지고. 내년에 과연 제가 시장에서 가장 궁금한 것은 매매와 전세가 과연 동조화를 할 거냐, 타일 동조화를 할 거냐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거는 서로 전망이 좀 달라요. 그래서 어떤 분은 내년에 전세가 오를 수 있다는 얘기도 하고 어떤 분은 전세가 안 오른다 얘기하는데 원래 저는 단두대에 못 걸어놓고 전망을 잘 안 합니다. 그렇지만 저는 이 부분은 좀 전망을 해보고 싶어요. 저는 내년 매매와 전세는 저는 동조화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저는 보고 싶습니다. 자, 보세요. 우리가 주택시장 내부만 봤을 때 매매와 전세 간의 역학관계만 고려한다면 어때요? 내년에 금리가 오르니까 집을 안 사고 전세에 들어앉으면 당연히 어때요? 전세 수요가 많으니까 전세 값이 올라야죠. 그런데 그렇게 보지 말고요. 지금은 고금리 태풍이라는 이 거시적인 금융시장 측면에서 바라보면은 전세가 과연 그렇게 오르겠느냐? 왜냐? 요새는 전세를 구할 때 대부분이 뭐예요? 대출을 쓰잖아요. 그러니까 금리가 오르면은 옛날만 하더라도 전세 시장은 무풍지대였지만 지금은 어떻게 돼요? 하우스푸어도 나타나지만 렌트푸어도 동시에 나타나는 구조라고 이해가 된다면은 과연 내년에 금리가 많이 오르는데 대출을 많이 내서 그 전세를 구할 수 있는 사람이 수요가 많겠느냐? 저는요 약간 동조화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만약에 그러면은 내년에 전세값이 올라간다 그러면은 내년에 저는 개인적으로 역전세난이 더 심해질 것 같은데 집주인이 그러면 내가 시장에 또 다른 세입자를 구해서 빚돌림 받기를 하는 거거든요. 새로운 세입자를 구해서 기존 세입자한테 돈을 내주는 거는 그렇게 약간 방심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측면이 있다. 약간 잘못된 시그널이 갈 수 있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저는 내년에 설사 전세가 오른다고 하더라도 그거는 극히 미미한 수준이고 전세 거래는 거의 아마 매매처럼 안 이루어질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내년 시장에 저는 가장 큰 문제가 바로 깡통주택과 깡통전세가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보세요. 지난 10월 KB 기준으로 수도권 아파트 전세가 비율, 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입니다. 이게 62%입니다. 그런데요. 글로벌 금융 위기 2008년 9월에 41%밖에 되지 않았어요. 하우스푸어가 절정에 달했던 2012년 9월이 55%입니다. 자, 62%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 전세는 기본적으로 사금융이거든요. 채권 채무 관계입니다. 세입자가 어떻게 보면 집주인한테 돈을 많이 구워줬다는 걸 의미하는 거죠. 그러면은 매매 가격이 떨어지면은 전세는 안전지대예요? 이거 골치 아픈 상황이 생길 수 있다는 말이에요, 이게. 내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이 보증금을 다 떼일 수 있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이 전세 시장이 임대차의 주류를 차지하는 곳에서는 세입자와 집주인은 사실상 이해관계가 어떨 때 보면 불일치할 때 있지만 위기 때는 같아져 버리는 거죠. 물론 시장에 참여하지 않고 있는 무주택자라면 아니 자기 부모 집에서 살고 있는 합가하는 사람들은 다를 수 있겠지만 이미 전세를 구해놓고 있는 사람들은 무조건 집주인의 불행이 그게 나의 행복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서로 맞물려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저는 이걸 항복 매물이 내년에 좀 나올 거라고 봅니다. 고금리를 더 이상 못 견디는 거죠. 그렇게 보고 결국은 원래 부동산 시장은 두 가지 심리적 요인이 있는데요. 바로 처분 효과와 손실회피입니다. 그러니까 처분 효과는 이익이 남았을 때 조금 남으면 금방 팔아버리는 거. 그리고 손실이 나면은 계속해서 갖고 있는 거. 뭐 여러분 주식할 때 많이 하시잖아요. 그 처분 효과와 손실회피는 당연히 뭐 손실을 회피하려는 경향이 나타나는 건데 그래서 원래는 부동산 시장은 불황기에도 가격이 잘 안 떨어져요. 이런 하방 경직성 많이 떨어졌죠. 그런데 그게 임계점을 지나버리면 못 견딥니다. 그게 항복 매물이 내년에 좀 나올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는 거고요. 지금 뭐 금리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이미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 대해서 한 3가지 정도만 꼭 포인트로 말씀을 드릴게요. 금리 인하 시기 그거는 뭐 약간 요새 전망들 보면은 이른바 소망적 사고들이 많은 것 같아요. wishful thinking. 당신이 말하는 게 전망인지 소망인지 구분이 안 되는 그런 보고서들이 많죠. 예,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들이 판단하실 때는 판단은요. 다수의 의견을 항상 듣고 의사결정하시는 게 좋아요. 리스크 관리는 소수의 의견을 듣는 게 좋고 그러니까 금리를 과연 그러면은 언제 낮출 거냐 할 때에 현재까지는 2024년 가야 된다는 게 현재는 통설입니다. 뭐 좀 급한 분들은 내년 뭐 8월도 있고 12월도 있는데 그거는 아직까지는 소수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최근에 좀 극단적인 어떤 그런 결과가 있었는데 지금 우리가 11월 기준으로 우리나라 소비자 물가가 5%입니다. 예. 그런데 KB증권 이게 보고서입니다. 근데 13개국의 금리 동향을 그러니까 물가를 조사해 봤는데 물가가 5%가 올라간 뒤에 2%로 낮아지는 기간이 평균 10.4년이었습니다. 너무 좀 극단적인 것 같죠. 최근에는 좀 좁혀지는 단축되는 경향이 있긴 한데요. 어쨌든 우리는 잘 몰라요. 이게 전망은 어차피 잘 안 맞잖아요. 근데 어떻게 할 거냐? 개연성을 보고 앞으로 한 2, 3년 정도는 아마 고금리로 갈 것 같다.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지 않을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비테크 시대가 아니라 저는 저축의 시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역시 내년 1년 정도 지나서 제가 이 방송이 만약에 다시 듣는다면 또 틀릴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도 하나의 원 오브 댐의 어떤 그런 의견을 제시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결국은 판단은 내가 뭐
여러 의견들을 말하자면 중지를 모아서 내 스스로 판단하는 게 중요하다. 절대로 내가 듣고 싶은 얘기, 그죠? 그런 것만 쫓아서 들었다가는 낭패를 볼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아까 제가 이런 말씀 드렸잖아요. 금리가 오르면은 모든 자산은 재평가된다. 지금은 상가와 오피스텔은 역마진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시중금리와 비교 우위를 통해서 구입 여부를 결정하는 상품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기대수익률이 높아지니까 그러면은 제가 이 상가나 오피스텔 주인들이 급하게 매물을 내놓습니까? 아닙니다. 생각보다 그렇게 매물을 던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때요? 당분간은 거래 절벽이 심해질 것 같고, 만약에 내년에 이제 경기 침체가 본격화되면은 공실이 나타날 수 있단 말이에요. 그죠? 지금은 버티는 겁니다. 임대료가 나오니까. 공실이 발생하면은 약간 뭐 경매 시장이나 뭐 공매 시장 혹은 이런 비아파트들도 매물이 좀 급매물 중심으로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지금 예상을 해보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 같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은 소비자들이 리스크만큼 가격을 할인해 달라는 거예요. 안 해주면 파업을 벌리겠다는 거예요. 거래 안 하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아파트 시장을 보실 때 항상 대단지 랜드마크 아파트를 보시라. 이게 저희 KB에서 선도 50지수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시가총액이 가장 많은 50개 단지를 모아놓은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대단지일 거잖아요. 그러면은 아무리 큰 불황이라도 대단지에서는 한두 건은 거래가 됩니다. 이게 급매물이 팔릴 텐데 이게 다른 매물까지 연쇄적으로 영향을 주다 보니까 가격이 이제 뭐 어떻게 보면은 이 바닥이 아니라 지하 3층까지 흘러내리고 있는 이런 모습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래서 항상요 여러분들이 착각이 뭐냐면은 랜드마크 아파트는 뭐 편의시설도 잘 돼 있고 그러니까 가격이 덜 빠질 거야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락기 때는 더 빠집니다. 물론 상승기 때 먼저 오르겠죠. 그래서 항상 랜드마크 아파트가 시장을 이끌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요번에 만약에 여러분들이 뭐 실수요 차원에서 집을 산다고 했을 때 가장 기피해야 될 아파트가 바로 나홀로 아파트나 소규모 아파트입니다. 왜? 가격이 빠졌는지 안 빠졌는지도 시세 포착이 안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물론 사시더라도 랜드마크 아파트하고 가치 차이가 있을 테니까 그걸 보고 판단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자 이제 꼭 체크해야 될 포인트가 있는데, 일종의 여러분들이 뭐 착시 효과 이런 것들을 좀 경계하라는 말씀을 드려요. 여러분들은 바닥 그러면은 뭐가 떠올라갑니까? 뭐가 떠올려집니까? 바닥을 치고 올라가는 V자형 회복을 떠올리시죠. 근데요, 바닥은요, 그런 게만 있는 게 아니라 바닥은 세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바닥을 찍는 거, 치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바닥을 통과하는 거, 지나는 거, 그리고 세 번째로는 바닥을 다지는 거. 자, 바닥을 친다는 것은 급반등을 말하는 거고, 그 다음 바닥을 통과한다는 것은 뭐예요? 그냥 횡보세라는 걸 말하는 거고, 바닥을 다진다는 것은 약보합세를 의미하는 겁니다. 근데요, 잘 보세요. 바닥이 올 거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바닥이 오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꺼내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닥론에 항상 너무 경도되지 마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지금은 대체적으로 부동산 시장의 흐름은 V자형 회복은 조금 힘들 것 같다. 아마 욕조형이나 아니면은 뭐 U자형, 바닥이 좀 넓은 형태의 U자형 될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은 2023년에 그렇게 갑자기 금리가 낮아질 거 아닐 거라고 지금 보고 있는 거 이유 하나. 그다음에 경기 침체가 내년에 이게 시작되니까. 그다음에 이번 집값 상승을 이끌었던 MZ 세대가 지금 우상향 기우제를 지내다가 다쳐가지고 지금 종합병원 중환자실에서 기부스하고 누워 있습니다. 다시 벌떡 일어나가지고 집을 못 삽니다. 이 트라우마 이게 워낙 강해가지고 이 우상향 기우제가 얼마나 무섭다는 거, 비테크가 얼마나 이게 무섭다는 걸 이번에 다시 깨닫죠. 인간은 이게 낯선 존재와 우연한 마주침에서 바로 사유가
생긴다 이런 얘기도 합니다. 낯선 존재. 그렇죠? 이게 집값이 이렇게 급락하는 것은 낯선 존재잖아요. 그리고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바로 우연한 마주침에서 고통스러운 사유가 생기는 겁니다.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습니까? 네,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조금은 MZ세대가 그렇게까지 이번에 달라들까? 근데 이번에 집 사는 사람 보면 거의 40대입니다. 40대들은 이번에 좀 참았거든요. 실제로 지금 아파트 거래 비중 보면 40대가 많습니다. 네, 그런 측면이 있고 타이밍은 잘 안 맞는다. 그래서 어떻게 할래? 두 가지요. 전망을 길게 하는 사람은 가급적 깊이 하십시오. 가급적 전망을 어떻게 보면 잘하는 법은 제 생각에는 1년 단위로 잘라서 전망을 하고 나머지는 대응을 하셔야 돼요. 전망보다 대응이 중요하다는 얘기 많이 들으셨죠? 자, 제가 화를 쏩니다. 아까 적중이 안 되는 이유는 타겟이 불규칙으로 움직이는 측면도 있지만 또 하나 뭐예요? 이게 너무 멀면 못 맞춥니다. 우리가 1m라면 누구나 다 맞추죠. 그렇죠? 근데 이게 500m면 어때요? 활이까지 날아가려나? 200m도 못 맞추죠. 그러니까 사실상 전망이 멀수록 적중률이 떨어지기 때문에 항상 1년 단위로 전망을 하고 대응하는 힘을 가져야 된다. 많은 사람들이 내 집 마련 적기 타이밍을 따집니다. 타이밍은요. 말씀드린 것처럼 딱딱딱 못 맞춥니다. 그거보다 저는 프라이스가 더 중요하다. 가격이 더 중요하다 말씀을 드려요. 자, 그래서 프라이스와 가격을 바로 동시에 보고 판단하라. 이거는 바로 필요 충분 조건 관계입니다. 아시겠죠? 예, 그러니까 무조건 타이밍 하지 마시고 프라이스를 보고 판단해야 된다. 요번에 집값이 동네마다 다 울퉁불퉁합니다. 요번에 수도권이 집값이 많이 올랐지만 부산이나 가령 광주나 울산 같은 데는 집값이 많이 안 올랐거든요. 그래서 울퉁불퉁하기 때문에 너무 타이밍에 연연하지 마시라. 물론 타이밍을 무시하라는 뜻은 아니지만 두 개 동시에 보고 판단해야 올바른 판단이 된답니다. 아마 요번에도 어쨌든 시장은 뭐 제 생각에 아마 MZ세대들이 계속해서 주도할 거라고 봅니다. 네. 왜냐하면 가장 또 집이 필요할 나이고죠.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시장을 바라볼 때에 트렌드를 누가 이끌어가는가 그 움직임을 좀 예의주시해야 된다. 그래서 인사이트가 이래서 생기는 인사이트가 뭐냐면은 우리가 통찰력 그러면 어렵잖아요. 인사이트 그러니까 시장의 안을 잘 보면 되는 거죠. 인사이트니까. 그렇게 시장의 핵심 세력이 누구예요? 바로 MZ세대의 어떤 그런 흐름을 잘 봐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잠깐 제가 이번에 제가 부동산 트렌드 수업 제가 책을 썼는데 제가 그 MZ세대와 관련해서 짧게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기본적으로 MZ세대의 특성은 바로 투자소득과 노동소득을 구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땀 흘려서 번 노동소득이나 힘들여서 번 투자소득이나 차이가 없다고 생각하죠. 왜냐? 단박에 기성세대 벽을 뛰어넘으려니까 노동소득으로는 안 되잖아요. 투자소득으로 결국은 배팅을 하는 어떤 그런 측면이 있었다. 그래서 MZ세대들은 부동산 중독된 세대가 아닙니다. 투자 중독된 세대에 더 가깝습니다. 돈 되는 거는 다 투자하는 세대. 그래서 투자 유목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부동산을 아파트와 동일시하는 세대.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부동산 그러면 토지도 있고 상가도 있고 그런데 MZ세대들은 기본적으로 부동산과 아파트를 같이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집값이 많이 올랐죠. 특히 아파트 값이. 자, 제가 이번에 문재인 정부하고 참여정부하고 비교를 해보는데 M2라고 그래서 통화량이 있거든요. 광의 통화라고 그러죠. 문재인 정부 때의 M2가 한 50% 정도 올랐고요. 노무현 정부 때는 한 49% 정도 올랐어요. 그런데 아파트 값을 보면은 이번에 문재인 정부 들어서 더 많이 올랐습니다. 왜 그랬을까? 아니 지금 MZ세대들은 뭐 전체 인구의 한 35%? 한 1,700만 명 정도 된다고 하지만 X세대가 많잖아요. 71년생들이 뭐 태어나길 103만 명 정도 태어났다고 그러잖아요. 그 인구가 많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인구로 보면 적은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왜 아파트 값이 많이 올랐을까? MZ세대는 기본적으로
아파트 편식하는 세대예요. 다른 부동산을 안 사고 오히려 아파트만 사려는 경향. 이게 바로 어떻게 보면은 아파트 키즈의 어떤 특성을 갖고 있다고 저는 보는 거죠. 무슨 말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한쪽으로 이렇게 수요가 더 몰리니까 적은 인구에도 불구하고 더 많이 올라가는 어떤 그런 현상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뭐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그다음에 MZ세대들은 아파트를 게임하듯이 하는 겁니다. 이거 아파트 덕템이라고 제가 이름을 지었거든요. 말 콘크리트 블록 사듯이 하는 겁니다. 가장 이게 대표적인 게 갭 투자지요. 세입자가 살고 있는 삶의 애환이 있는 거주 공간이 아니라 그냥 추상화된 하나의 객관화된 하나의 투자 대상물인 거예요. 이게 이번에 그러니까 이게 사고가 터지잖아요. 자 보세요. 그다음에 MZ 세대들의 특징은 안전에 대한 강박증이 유난히 좀 강하다 보니까 요새 다세대 다가구 이런 데 잘 안 들어가려고 그러고 요새는 오피스텔이 이 하나의 어떻게 보면 주거 상품으로 떠올랐습니다. 이게 이제 기성세대들은 오피스텔을 일종의 임대사업용 공간이라고 생각하는데 MZ 세대들은 이걸 뭐로 보느냐면은 살림집으로 보면 살림집. 그래서 리틀 아파트, 꼬마 아파트로 보는 어떤 그런 경향이 강하다. 그러니까 왜 비슷하게 보냐면은 그 안에만 들어가면은 모든 위해로부터 그죠? 내 자신을 보호하는 콘크리트 캐슬로 오피스텔을 바라보는 경향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과거와는 확실히 다른 어떤 그런 경향이 나타난다는 거고 그다음에 토지와 전원주택에는 무관심합니다. 물론 차박이나 캠핑은 다닙니다. 그런데 자연을 즐기지만 투자라는 생각을 안 하는 세대라고 보시면 돼요. 왜 아파트 쏠림 현상이 이렇게 심하게 나타났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는 겁니다. 그다음에 자연을 뭐 일부 그리워하는 분도 있지만 뭐 그렇게 뭐 공간이 친숙하지 않기 때문에 뭐 그렇게 그리워하지는 않습니다. 콘크리트 키죠. 공간의 친숙도가 근본적으로 다르다. 이게 장소성이라고도 표현합니다. 장소에 자기 경험을 넣는 걸 보고 장소성이라고 그러는데 장소성도 근본적으로 다르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리고 아까 제가 신축 아파트에 대해서 이번에 유난히 쏠림이 나타났고 이게 이번에 가격 하락을 어떻게 보면 주도하는 양상이 나타나는 말씀을 드리는데 당연하죠. MZ세대의 욕망은 신축 아파트니까요. 요새 MZ세대의 특징은 현재에 대한 충실 세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MZ세대들이 재건축 재개발을 거의 구입을 안 했거든요. 했다면은 엄마 등살에 못 이겨서 했겠죠. 그래서 당장 거기 가서 거주하기보다 완공되고 나서 거주한다는 전략을 갖다 보니까 결국은 특히 뭐예요? 재건축 아파트가 과거보다 덜 오르고 덜 빠졌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물론 지금 이 정부가 도심에서 주택 공급을 활성화한다는 뭐 재건축 규제 완화도 일부 영향을 미쳤지만 저는 약간 공간에 대한 어떤 욕망 이거를 보면은 우리가 좀 흐름이 어느 정도 드러나는 거죠. 그렇죠.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표적인 이제 수익형 부동산이 상가잖아요. 뭐 시중금리 지금 저축은행이 금리가 6% 넘었다가 지금 5%대 후반대로 많이 왔잖아요. 근데 뭐 지금 그렇게까지 뭐 우위가 사라져 버렸으니까 그래서 아마 아파트처럼 그렇게 급락은 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파트는 근본적으로요. 이게 표준화되고 규격화되어 있기 때문에 채권처럼 거래하는 일종의 유사금융상품 혹은 준금융상품이라고 표현합니다. 아파트 시장은 근본적으로 이게 부동산하고는 다른 겁니다. 그렇게 다르게 좀 움직이는 그런 특성이 보인다고 말씀을 드리고 빌딩 같은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 지금 고금리도 있지만 매물은 그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어느 정도 버티긴 버티는데 2023년에 이제 경기 침체까지 맞물리면은 공실이 나오면서 일부 급매물이 좀 나올 거라고 보죠. 그러니까 금리가 많이 오르면 임대료 받아서 이자 내기도 벅찬 어떤 그런 거거든요. 빌딩도 보면은 영끌 매수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로 개인들은 제가 봤을 때 대출이 보통 50% 정도 구입가에 50% 정도 빌렸고요. 법인들은 시설자금 대출이라고 해서 많이 빌리기는 80%까지 빌렸습니다. 근데 그게 바로 매물이 나오겠느냐? 아무리 회사에서 돈을 버니까 이자는 낼 거잖아요, 그죠? 근데 그 중에서 일부 금리 부담이 좀
너무 심하니까 한계 매물이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항복 매물이 좀 일부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고요. 그렇지만 매물이 산발적으로 나올 겁니다. 그리고 아파트와 완전히 다르다고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제가 2012년에 우리 수도권을 중심으로 보면 하우스포 사태가 터졌거든요. 예. 그때에 홍콩에서 제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한국에 부동산 가격이 많이 빠졌다는데 내가 한국에 투자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알고 보니까 아파트가 아니라 빌딩이에요. 그때는 하우스포 사태가 터졌을 때 빌딩 가격은 별로 안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봤을 때 부동산 그러면 무조건 아파트를 떠올리니까 그냥 부동산 가격이 급락하고 있다 그러는 거지 부동산은 굉장히 세분화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아파트하고 비아파트는 구분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하지만 2023년 하반기 되면은 급매물이 좀 나올 수밖에 없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오피스텔은 지금 역시 지금 역마진이 나오기 때문에 투자를 하려는 수요가 줄죠. 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30 세대들이 오피스텔을 살림집으로 보기 때문에 일부 급매물 중심으로 조금 거래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외곽 지역보다 도심에 이제 뭐 역세권이나 어디요? 업무 중심 지역 중심으로 거래가 될 것 같고 전반적으로 내년은 입지나 가격에 따라서 초양극화, 그냥 양극화가 아니라 초양극화가 심해지는 양상이 나타날 거로 보입니다. 다만 이 초양극화가 불패는 아닙니다. 흔히 뭐 강남을 불패라고 그러는데 불패는 아닙니다. 뭐 저는 덜패라고 표현합니다. 덜패. 조금 덜 빠질 뿐이지. 비가 오면은 어떻게 보면 우산이 아무리 좋아도 다 바지에 물이 젖습니다. 비가 젖습니다.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장 큰 착각은 이게 시장이 어떻게 보면은 이런 고금리 충격 이런 상황이 나타나면 모든 자산은 무차별적으로 빠지는 거거든요. 다만 덜 빠지느냐 더 빠지나 이 차이입니다. 지금 토지 역시 하방 경직성이 강한 시장인데요. 그런데 아마 내년에는 침체가 더 심해질 거다 이렇게 보는데 비사업용 토지에 대해서 규제가 여전하고요. 특히 이제 주말농장 같은 경우도 제촌 작용을 하지 않으면은 비사업용으로 봐버리거든요. 그래서 양도세, 중과세를 하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농지는 1000제곱미터 초과하거나 5억 원이 넘었으면은 다 자금 조달 계획서를 내야 되기 때문에 내년에 토지도 아마 전반적으로 막 가격은 그렇게 빠졌는지 안 빠졌는지 잘 모르실 겁니다. 근데 아마 거래 절벽이나 거래 빙하기는 좀 불가피하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고요. 자, 그래서 내년은 2023년은 전반적으로 과도한 거품이 그치는 해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세상 이치는 어떻게 보면 간단하죠. 산고 곡심이라 산이 높으면은 골도 깊다. 그러니까 많이 오르면은 많이 빠진다 이렇게 보고요. 지금 보고서를 보면은 내년에 집값이요. 지방이 수도권보다 더 빠진다고 이렇게 보고서들이 많이 나와요. 근데 그 이유를 어떻게 보냐면은 아무래도 이제 경기가 침체되면은 구매력이 더 떨어질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거 하나 하고 입주 물량이 올해보다 약간 늘어나는 거는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보기는 좀 힘들 것 같고 저는 이번에 오를 때에 수도권이 많이 올랐지 지방 그렇게 많이 오르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제 대전하고 세종시는 워낙 많이 올랐다고 말씀을 드렸죠. 대구는 입주 물량이나 분양 물량이 많아서 지금 가격이 빠지고 있는 그런 양상인데 그래서 저는 뭐 내년에 뭐 개인적으로는 지방 아파트 값이 덜 올랐기 때문에 여러 악재에도 불구하고 저는 조금 수도권보다 덜 내릴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그거는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죠? 근데 대체적으로 보면은 아마 지금은 시장이 그냥 동조하는 움직임이다. 왜냐? 이번에 집값이 오를 때도 그 근본적인 원인이 과잉 유동성이 있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유동성 산사태가 일어난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어떻게 보면은 결국 유동성이 집값을 결정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거의 비슷하게 움직이는 양상이 나타난다. 다만 지방은 동네마다 좀 달라요. 울퉁불퉁할 수는 있다. 이렇게 정도 보시면 되고 지방에서 부동산 시장을 바라보실 때는 거시 지표보다 우리 동네 지표를
보고 판단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항상 부동산 시장의 흐름을 보실 때는 항상 아파트가 먼저 빠집니다. 항상. 근데 이번에는 과거와는 달리 재건축이 먼저 빠진 게 아니라 신축이 먼저 빠졌다는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지역별로 보면은 2008년, 2012년에는 강남이 먼저 흘러내리고 다른 지역까지 확산했다면 지금은 뭐예요? 수도권부터 빠지고 나서 강북을 거쳐서 강남을 강타하는 양상. 지방은 약간 각계 전투. 그 원인이 뭐다? MZ세대가 갭 투자 수요로 몰려갔던 데는 다 오버슈팅이 되고 빠질 때는 뭐예요? 급격하게 언더슈팅이 나타나는 이른바 변동성 쇼크가 나타났다. 그 주체가 누구다? 바로 저는 개인적으로 MZ세대라고 봅니다. 그 나쁘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객관적으로 시장을 보자 말씀을 드리고 금리가 모든 자산의 중력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지금은 저금리에서 고금리로 가는 과정에서 고통스러운 적응 과정이라고 보면 되고요. MZ세대에게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면은 MZ세대의 가장 큰 불행은 재테크를 상승기 때 배운 겁니다. 이걸 초심자의 행운에 빠졌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통 주식 많이 하셨겠지만 코인 많이 하셨겠지만 한두 번은 봅니다. 보통 한 3번 정도는 벌더라고요. 저도 주식 해보니까 50만 원 따고 60만 원 따고 80만 원 따다가 한꺼번에 600만 원 터집니다. 이게 초심자의 행운이거든요. 제가 봤을 때 가장 위험한 접근은 투자를 한 건지 투기를 한 건지 저는 구분을 못했다는 겁니다. 부채주의의 위험성에서 저는 빠져나와야 된다고 봅니다. 빚을 통해서 무한대로 자산을 늘리는 이게 오래 갈 줄 알았죠. 고금리가 오니까 부채주의가 아니라 지금 뭐예요? 디레버리징. 이게 오히려 더 바람직한 하나의 자산 관리 패턴이 된 거죠. 저는 적정량의 어떤 그런 부채라는 이게 굉장히 내가 감당할 수 있을 정도 부채가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빚은요 양면을 띠고 있는 겁니다. 잘만 이용하면은 내가 큰 바위를 들어야 되는데 지렛대를 레버리지잖아요. 이게 쉽게 들어올 수 있죠. 내 삶의 언덕이자 내 삶의 담요가 될 수 있어요. 마치 영화 원앙소리에 누렁이 소처럼 나를 보호해주는 든든한 후원자예요. 근데 이게 잘못 쓰면은 뭐예요? 지금 나타난 현상이죠. 재앙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빚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야 된다. 세상은요 끊임없이 변하기 때문에 어떤 그 특정 어떤 국면에서의 어떤 하나의 흐름을 가지고 이게 계속해서 간다는 식으로 판단하면은 또 다른 낭패를 볼 수가 있죠. 자, 모터 게이지 이게 모기지거든요. 모기지가 모터 플러스 게이지잖아요. 모터는 원래 죽음입니다. 묵음이 되는 거예요. 영어로 할 때는 죽음을 담보로 돈을 빌리는 게 대출입니다. 레버리지.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전망에 너무 올인하지 마라. 그거는 틀리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기상 관측 하시는 분들이 또 맞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올가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당신이 애널리스트로 경제 전문가로 오랫동안 활동하고 싶은가? 2가지만 지켜라. 첫 번째, 기록을 남기지 마라. 2번째, 자주 전망하라. 이틀마다 전망하면 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전망이라는 건 잘 안 맞습니다. 원래 틀리라고 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뭐래요? 미래가 불안하니까 자꾸 이런 극단적으로 얘기해 주는 그 공포 세일에 너무 휘말리지는 마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이번에도 보니까 이 팩테일과 블랙스완에 대한 얘기인데 우리나라는 어떻게 보면 소규모 개방국가잖아요. 뭐 규모는 커졌지만 어떻게 보면은 미국이 만약에 항공모함이라 우리나라는 돛담배 같은 나라라고 저는 봅니다. 우리를 폄훼하는 게 아니라 그만큼 뭐예요? 수출 지향적 국가니까 외부 어떤 환경에 취약하다는 거죠. 그래서 수시로 이런 팩테일과 어떤 블랙스완 극단값이 이런 게 나타나니까 어떻게 하면은 내가 모든 자산을 위험에 노출하고 사는 거는 그거는 머리 다 빠진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그래서 오죽하면 제가 수익은 고통의 이자료다 이런 말씀도 드립니다. 혹시 제가 탈모 현상이 나타나시면은 그거는 내 자산 구조가 너무 고수익 중심으로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캐시에 대해서 현금 흐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깨달아야 된다. 이걸 이제 악의 사유급자가 아니라 젖소 사유급자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악의는 뭐예요? 한 번으로 행복을 누리지만 젖소는 12번 아니면은 365일. 그러니까 내가요 현금 흐름에 충실하면은 아파트 가격의 노예가 안 됩니다. 전망보다 저는 대응이 더 중요하고 그리고 이 타이밍과 프라이스를 동시에 보고 판단해야 그나마 판단이 설 수 있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바로 부채주의에 대해서 한 번 더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자. 빚이 잘못하면은 그죠 축복이 아니라 재앙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빨리 지금 저금리 시대의 그런 룰을 배웠던 걸 싹 다 지우고 지금 고금리 시대에 맞춰야 된다. 그죠? 지금은 비테크 시대가 아니라 저축의 시대다. 적어도 2, 3년 동안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내년에 아마 깡통 전세와 깡통 주택 문제, 그다음에 역전세 난, 요새는 역월세 난 이런 것도 있죠. 있는데 아마 내년은 전반적으로 거품이 많이 그치는 해다. 너무 급하게 나서지 마시고 바닥을 충분히 확인하고 나서 사도 뭐 괜찮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스스로 학습 기억량을 늘려서 종합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그런 지적인 근육, 지적인 힘, 그죠? 그걸 통해서 내가 유연한 생각을 가지면은 그런 세상이 변하더라도 빨리 적응할 수 있는 힘을 가진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KB국민은행 박원갑 수석전문위원이 전하는 2023 부동산 전망에 대한 강연을 함께 들어봤습니다. 자, 어려운 시기 부동산 시장이 어떤 상황이든 흔들림 없이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는 2023년 한 해가 되었으면 해서 올해 마지막 강연으로 준비해봤습니다. 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김성애 리포터도 한 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경제 세미나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